네, 백분 토론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분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6당의 대표 토론자 여러분들을 모셨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기획본부장 모셨습니다. 맞은편에 계십니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홍보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최재천입니다. 문정님 자유선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성무 창조한국당 발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한성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주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늦은 시간입니다만 오늘 방청석에는 이번 4.11 총선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백분 토론은 기존의 자유토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총선 기간인 관계로 저희가 두어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기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각 당의 정책을 일별할 수 있는 OX 퀴즈 형식의 정책 판별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곧 이어서 사회자와 각 당의 맞춤형 질문을 통한 개별 질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더 뜨거운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좌석 배치도 기호 순서대로 했음을 밝혀드리고요. 모든 순서의 발언도 추첨을 통해서 사전에 순서를 결정했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6당이 추첨을 했는데 민주통합당이 꽝을 뽑으셔서 예, 오늘 첫 발언 기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백분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19대 총선은 대선을 앞두고 치르는 선거,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 당에서는 이번 4.11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참여하는 각 당의 각오를 밝혀주셔도 좋겠습니다만 먼저 6당에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공이 1분 이내로 시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루어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조동원 본부장께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뼛속까지 새누리당 당원이 된 조동원입니다. 100일 전만 해도 백분 토론에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저기 백토 장군을 불리시는 최재천 본부장님과 함께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에게 닥쳐온 변화가 바로 새누리당의 변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당직자들,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은 벼랑 끝에서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변화 쇄신을 실천하고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내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토론 한번 경험하지 못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 나왔습니다. 토론이 서툴더라도 열심히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60초를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입니다. 예, 오늘은 새누리당 토론하다 나가기 깁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예, 다행입니다. 선거의 본질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은 경제대통령과 경제국회를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생 경제는 안 챙기고 물가는 안 살피고 연예인들 마치 연예기획사처럼 출연이나 통제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뒷공문이나 쫄쫄 따라다니면서 도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민생이나 경제는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새로운 시장 권력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해서 1%와 99%가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비로소 인정해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선진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대변인 문정님입니다. 자유선진당은 거대 여야의 정쟁 속에 제3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 정당이 보였던 비리나 부정, 오만함이 없이 또 국책 사업에 대한 대책 없는 무조건적 반대를 외치는 일 없이 대안을 제시하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3정당의 역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가 안보를 중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국민의 삶에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자유선진당은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서 충청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충청 지역 기반 정당은 물론이고 제3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 때마다 이명박 정권 심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은 이미 끝난 일이고 이미 끝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하고 있는 은평을 같은 지역에서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특권과 특혜를 회수해오고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민간인 사찰권을 보면서 정말 단 하루라도 이 정권은 연장되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 손톱만큼의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캐기 위해서 불법적인 뒷조사를 하는 민간 사찰과 어떤 감찰 보고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 보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을 혼돈시켜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 새누리당의 행태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창조한국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조한국당 발전위원장 한성무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2007년 창당 이후 중소기업 강국,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만들기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의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 정략적인 억지 처벌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독점되어 온 한국의 정치의 유일한 대안 세력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 세력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총선에 임할 것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진보신당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춘내 부사춘이라고 했습니다. 날씨뿐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또 한미 FTA 발효와 유통구조에 울분을 토하시는 우리 농민, 어민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사회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또 감당하기도 힘든 등록금으로 인해서 사회의 첫 발을 빚을 안고 출발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차별도 모자라서 복지 축소로 더 힘들어하시는 우리 장애인 어르신 여러분, 또 맞벌이 부부 여러분, 대기업이 골목의 마트나 빵집까지 들어서서 가게 문을 닫을 처지에 있는 우리 재래상인 중소상공인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은 간판도 바꾸고 색깔도 바꿉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여러분들 옆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당의 이번 4.11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공의, 사회자가 개입할 여지 없이 60초 이내에 모두 끝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간 안배는 제가 걱정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자유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자유토론은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짤막하게 이번 총선과 관련된 각 당의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치부 기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번 총선처럼 앓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들 좀 겸손하다면 겸손하고 비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한 각 당의 오늘 현 시점에서의 이번 총선의 판세랄지 또는 그 판세와 관련된
각 당의 전략도 좋고 뭐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역시 저희가 사전 추첨에 따라서 첫 번째 토론을 이끌어 주실 당을 선정했습니다. 진보신당의 최초 발제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기본적으로 총선은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국정과 서민 경제에 대한 파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거가 심판으로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총선에서 정치적 엘리트들이 총선을 전유물로 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했던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총선입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비례대표 후보로 비정규직 여성 청소 노동자를 공천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회 각층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분들이 공천했습니다. 해직 교사라든지 기화 외국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을 공천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당의 공천의 과정을 보면 네. 우리 비정규직을 대변하고 소수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이 진보신당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인데 첫 번째 이제 발제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순서에 의거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쟁점이라든가 지금 꺼내신 의견 가운데 뭐 민간인 사찰 문제도 있었고 뭐 비정규직 또 그 대표 비례대표를 올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든지 좋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한민국 사회가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벌 그리고 정치의 세력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상당히 대한민국 양극화 세력,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600명의 종업원 중에 비정규직이 한 500명 가까이가 비정규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근로자들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비정규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88%에 달하는 우리 서민 근로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창당 초기부터 중소기업 강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모토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7년 총선 대선 때 문국현 대표께서 대선에 도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경제 문제에 관한 이제 좀 이야기를 꺼내 주셨는데 좀 양극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정규직 얘기도 좀 꺼내 주셨거든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뭐 전 맨 처음 말씀드린 네. 그 심판론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동원 본부장님 같은 우리 각계의 탄탄한 전문적 그런 능력과 경륜을 가진 분이 정치권에 들어오시는 데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제비 한 마리 날라온다고 보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제비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 조 본부장님의 옳은 표현을 빌자면 침대를 아무리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침대는 가구일 뿐입니다. 자, 역설이지만 한나라당은 아무리 새누리당이라고 또 다른 당이라고 설사 한나라당을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입니다. 여전히 집권 여당이고 여전히 대통령은 그 정당 소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름을 한나라의 새누리로 바꾼다. 이건 도리어 대단히 위험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과거 집권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평가를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출한 것만 가지고 제 멋대로 행동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게 이제 다음 선거인데 지금 한나라당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이를테면 일본이 야 옛날 그거 과거 일이잖아.
과거 건국주 일본과 지금 일본은 달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우리 국민이 용서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생 실패나 그다음에 사실상 일자리 실패나 이런 먹태 정책을 가지고 먹튀 정권을 가지고 이제 다 변했으니까 색깔 바꿨으니까 이름 바꿨으니까 다시 박근혜가 대표가 됐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일관되게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그리고 이번 총선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돼야 된다. 그럼 민주당은 뭐냐? 통합민주당은? 민주통합당은 죄송합니다. 네. 통합이 앞으로 뒤로 자꾸 왔다 가서 그렇습니다. 예. 뭐냐? 저희들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다만 두렵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잘못한 일도 있고 저희들이 변한다고 변했습니다만 과연 민심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괴롭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의 최재천 본부장의 말씀이셨고 새누리당으로 좀 육당이 모이셨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본부장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당의 이름을 제가 주도적으로 바꿨다 그런 건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신 이름 갖고 이렇게 했고요. 당명 이름 바꾸고 로고 바꾼다고 해서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들어와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이 바뀌고 아니면 예전의 사람이었어도 그 사람이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 앞으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민생 하시지만은 그 민주통합당의 경우에서 제가 지식은 별로 없지만은 비례대표 이런 걸 보면은 꼭 이념 공천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비례대표들을 보시면은 트위터 상에서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트위터 상에서 박근혜 위원장밖에 모르는 사람들 뿐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일꾼 중심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민생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민생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념적으로 투쟁하시고 공격하시고 싸움하시고 편가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진짜 힘듭니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진보냐 보수냐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보면은 저희야말로 저희 이념은 민생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이벤트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변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정치적 수사가 바뀌는 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나름대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맞습니다. 그분이 그만두고 나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황우여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아시죠? 그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앞으로 계속 달라졌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의문스럽죠. 예전에 한명숙 대표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이명박 후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별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그래서 빨리 앞에 있는 운전기사가 쫓겨내서 자기가 차를 몰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생에 반하는 재벌의 특권과 특혜를 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생이 어려워지는 정책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을 때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저 사람이 욕먹고 나한테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사과가 없이 정치적 수사만 내놓는 것을 가지고 변했다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제가 과거에 근데 존다 어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가 수사학적인 거고 감성적인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세종시 문제 등이 있을 때 박근혜 위원장 보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지금 와서는 또 뭐 옆에 조수석에 앉았다 그러고 뭐 그러시니까 지금 제가 네, 말씀하시죠.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그 새누리당 본부장님께서 뭐 민생을 이야기하시고 일하는 후보들을 많이 공천했다, 새누리당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판단되는 게 또 일을 하는 후보들이 많다. 근데 일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 공천하신 분들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들 몇 면을 보면 새누리당 후보들이 평균 재산이 131억이에요.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들이 가진 땅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또 후보들이 가진 건물이 10채가 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으로 1번 어떤 분 공천했습니까? 핵발전 지지하시는 후보죠.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핵발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하튼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 외에도 지금 상당수 소위 친재벌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시장 만능주의, 자유경쟁주의에 있는 분들을 대거 비례대표에 공천했다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많이 달라졌다.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대거 공천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우리 서민들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공천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과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과연 우리 서민들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예, 조 본부장이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짧게 듣고 없으시면은 말씀 듣고 좀 한번 해주세요. 다 듣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창조한국당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거대 여당 집권당과 그리고 제1야당 민주통합당 이 두 분들께서 선거 때가 돼서 민생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제가 서민 한 사람으로서 또 서민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이라든지 특히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매일 싸움만 하고 정략적인 서로 간의 대결 구도를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했다면은 30년, 20년, 10년을 거쳐오면서 우리의 집권당, 우리의 정권을 잡았던 당들이 이제서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지금 집권당이 새누리당이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덧붙이자면요. 예. 조심 말씀에 덧붙이자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생 챙기랬더니 심부름센터 차려놓은 꼴이고 연예 기획서 차려놓은 꼴입니다. 출연자들 통제하고 방해하고 그래놓고는 지금 다시 야당의 민생 정책을 비판하는데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한나라당이 자꾸만 이념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념을 입에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념 공세는 옛날 막걸리 보안법 혹은 색깔론의 변종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뭘까요? 민생 내지는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입니다. 경제민주화입니다. 자,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요. 엔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엑셀레이터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장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적절한 분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종인 박사를 마치 일회용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신자유주의자, 친재벌주의자, 시장 만능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공천해놓고 우린 이념이 아니야. 박근혜 대표만 아는 사람을 공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제대로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는 거고 정책이 바뀌어야 시민들이 신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그거야말로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한 개인의 대권 욕망에 철저히 종속시키고 다시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가더라도 국회가, 여의도가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견제와 균형의 감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노릇하는 또 다른 헌정 질서의 폐해가 되풀이될 겁니다. 좀 더 각성해야 되고 좀 더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도 열심히 바뀌겠습니다. 예, 조 본부장께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워낙 여러분들 다 와서 저한테 다 공격을 하시니까 아니 뭐 죄송할 건 없습니다. 뭐 저도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최본부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뭐 여러분 중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은 마치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이런 비례대표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물론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이명박 정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도 실정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예. 그렇지만 또 공과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새누리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변화를 실천해 가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약속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 말 바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거 하나라도 실천해 가자는 어떤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뭐 정강정책도 바꾸고 그 정강정책에 따라서 국민과 약속을 하면서 실천해 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네.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하실 때 최 후보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1%와 99%가 함께하는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치 1%와 99%가 함께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1% 따로 99% 따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캐치프레이즈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1%를 고립시키거나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1%만큼 99%도 잘 살고 1%와 함께 99%가 잘 사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뀌신 것 다만 같은데. 지금 1%가 지나치게 99%를 차별하고 고립화시키고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게 공화국이에요. 제가 하나 더 거기다 붙이면 이런 거죠. 1% 다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기 또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면 재벌 해체론도 얘기 나오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 기업을 쪼갠다는 얘기도 나오시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감성적인 어떤 어프로치로 해갖고 국민들을 좀 오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염려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자, 지금 자유선진당의 문 대변인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예,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게 돼서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자리 배치를 보니까 정당 기호 순서라고 했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 보수와 진보를 나눈 것인지 좌파와 우파를 나눈 것인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를 이루셨고 또 진보신당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또 창조한국당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 또 좌파와 우파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나오셨는데 구한나라당이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로고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젊은이 감각에 맞고 부럽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될 것이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포장도 바꾸고 행동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가짐, 가온이라고 할까요? 정당의 기본 당원, 당규 이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과의 보수연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보수연대라고 하면 보수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하는데 보수의 가치로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국가안보 또 시장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과 일치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지금의 모습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적고 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공약을 들으면 민주통합당에서 나와서 공약을 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공약을 말하는 것인지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당에 바꿀 것은 바꾸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유선진당은 진정한 보수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좌파, 우파, 보수와 진보 이것들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그런 폄하를 받는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만 역시 그 6당에서 던진 화두는 민생 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고요. 과연 이 민생에 상대당이 적합한가? 뭐 이런 그 공방이 좀 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나눴던 이 민생 문제가 또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나중에 두 번째 자유토론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정책별로 나눠서 OX 퀴즈 형식으로 한번 짚어보고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OX 팻말을 마련을 해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확연하게 각 당의 정책을 일별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하고 X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매번 총선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책적 이슈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19대 총선은 독특하게도 굉장히 그 정치적 공방은 오가고 있습니다만 각 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정책을 저희가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몇 가지 현실적인 쟁점들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하나, 둘, 셋을 외칠 텐데 그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철수 교수는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진보신당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군요. 예. 안 나온다고 확신하십니까? 당의 입장은 아닐 테고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시겠죠? 예,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듣기로 하고요. 이건 몸풀기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당이 정책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주제 몇 가지를 소신대로 입장 표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반값 등록금 올해 2학기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올해 2학기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가능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들고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 당의 입장이 좀 다른데 저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잠깐 좀 들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체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총선이 지난 이후 약 10일부터 1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북한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예정이라는 그런 기사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 추가 대북 제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요 없다 쪽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맞죠? 예, 아마 유권자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으시면 두 번째 자유토론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OX가 결국은 두 번째 자유토론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그 DTI 규제 문제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필요하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 규제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6당 모두 공이 X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규제는 현행대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당의 이번 공천은 이전과 비교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었다. 이거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번 공천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좀 부족한 공천이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민주통합당만 좀 부족한 공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자유토론 두 번째 시간에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음 들어서 사회 이슈로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아마 각 당에서 이 부분도 어쩌면 정책으로 논의가 좀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후 피임약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낙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또 미혼모 문제 등 관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후 피임약 문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사후 피임약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처방전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방전이 없어도 된다면 O,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지금 통합진보당이 그 입장이 정확하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지금 팽팽하게 3대 3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은 처방전이 없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쪽이셨습니까? 예, 아까 잘못 들었나요? 자유선진당 O를 들지 않으셨던가요?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O가 처방전이 없어도 된답니다. 예. 그러면 X로 바꿔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X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OX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연금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입장이 정리되셨으면 애초대로 입장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6당 공의 국회의원의 월급과 연금은 줄여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X를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것은 지금 당의 정책으로 나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6당 대표 패널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피드 OX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당의 정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일별할 수 있게 밝혀주신, 확인시켜준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설명이라든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 자유토론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계속해서 각 당의 맞춤별 질문을 마련해서 6당에게 사회자 1대1 질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정치 토론도 있고 사회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습니다만 특히 정치 토론 중에서 정책 토론이 들어가면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선에서 정책 토론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아마 오늘 나오신 6분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질문을 각 당별로 3개씩 마련했습니다. 3개씩 마련했는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공이 상중하로 6당 고르게 배분을 했습니다. 질문을 어떤 질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에 아주 예민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역시 최초 뽑는 순서를 추첨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이 최초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 질문 1, 2, 3 질문지 가운데 문 대변인께서 좀 선택을 해주시죠. 네, 자유선진당이 기호 3번입니다. 정당 기호가 3번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개봉하고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을 선택하셨군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동생인 박근영 씨가 자유선진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왜 박근영 씨를 후보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영 씨께서 충북 보은 영동 옥천지구의 후보자로 나서겠다 하셨습니다. 또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여서 자유선진당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또 공천심사위원회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공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특수한 신분과 환경에 있었고 그분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냐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충청 지역의 효와 우애, 도의를 중시하는 그런 기본 마음가짐이 또 충청 지역 기본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결정에 또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다 하신 걸로 알겠고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에서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저희는 3번이 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네, 3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이 오늘 인기가 좋군요. 네. 역시 준비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분 안에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미 FTA 문제나 주한 미군 문제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진정한 야권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야권연대라는 것은 만약에 정책방향이 일치한다면 당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20%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도 가만히 보면 근본적인 해법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주한미군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동맹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가 잘 풀려나간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양당 정책 합의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리 없이 양당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차이와 공감대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국회 의정 활동에서도 적절한 견제와 또 협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조한국당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번 하겠습니다. 예, 3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깁니다. 3번을 고르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좀 요하는 작업입니다만 창조한국당의 선경식 대표께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주자로 나온다면 창조한국당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안 원장의 반한나라 비민주당 성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제3의 길을 가는 정당은 창조한국당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당 차원의 바람인지 이 안철수 브랜드를 너나 없이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 안철수 씨와 우리 창조한국당 우리 대표라든지 어떤 교감이 오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07년 대선 때 우리 창조한국당이 내걸었던 어떤 경제민주화라든지 중소기업 강국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가 지금 현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동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철수 교수가 어떠한 길을 가든 창조한국당은 앞으로 같이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득권 정치 세력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서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씨와 안철수 씨 그리고 같이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보신당에서 골라주십시오. 역시 3번이신가요? 저희는 저희 당 색깔과 비슷한 핑크색에 가까운 1번을 하겠습니다. 1번 고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진보신당이 고른 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은 왜 야권연대에 함께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야권연대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선거 막판에 혹시 연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쥐들은 기본적으로 야권연대에 거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두 당에서 야권연대를 했고 저희들은 그 마지막에 3월 8일까지 시한을 두 당에서 정하면서 야권연대를 하면서 저희 당에는 3월 7일 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야권연대라는 게 뭐 전술적으로 새누리당에 이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각 당이 그 연대라는 것은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것을 넘어선 가치, 정책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해내고 저희들 보고 야권연대에 들어오라.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물론 저는 뭐 우리 그제 지역에서 야3당이 단일화 돼서 후보가 됐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추후에 선거 전에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앞에 하나 빠졌군요. 제가 하나를 좀 제가 지금 다음 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1, 2, 3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게 궁금하네요. 빠졌던 1번이. 네. 1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건 저 앞에 붙어서 던져져서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1번을 고르셨습니다. 역시 질문이 좀 긴데요.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이 비대위 사퇴 배경 3월 22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새누리당의 인적 쇄신이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공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당에서 일부가 빠져나갈까 봐 두려워 쇄신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인데 앞서 뭐 그 모두 발언 이후에 첫 번째 자유토론에서 그 잠시 화두가 됐습니다만 조 본부장께서는 새누리당의 쇄신 작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쇄신과 변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가 뭐 잘못하지 않고 잘 끌어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게 그렇다고 이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책임과 그리고 국민들한테 기대감이 있는데 그냥 마냥 뭐 놔두고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하나의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것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 자체가 어떻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예, 2번에 있지만 1번을 지향합니다. 1번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번호를 선택하시는데도 각 당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맞춤형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고르셨군요.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민주통합당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표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선점하는 건데 전략적으로는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정략으로 이어져서 진정성을 상실하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한미 FTA 일틈 예를 한번 들까요? 자동차 세금이 지금까지는 5가지 체계였는데 한미 FTA로 3가지 체계로 바뀝니다. 1000cc 미만, 1600cc 이전 이하인데 한미 FTA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차종간의 세율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건 조세주권과 관련된 국회의 조세권과 관련된 결정적인 헌법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과거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있어야만 하느냐. 정책의 잘못을 잘못된 줄 알고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일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무엇이 국익에 적합하고 무엇이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대로 살피고 과감하게 국익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당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바쁜 감은 있었습니다만 OX 형식으로 각 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맞춤형 질문 셋 중에 고르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함께 들었습니다. 뭐 질문 가운데서 좀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또 미진한 부분, 발언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다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앞서 다뤘던 정책적 이야기들, 뭐 OX에서 나왔던 정책 이야기도 좋고 지금 방금 맞춤형 질문도 좋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모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두 번째 자유 발언을 처음 발제해 주실 정당을 저희가 또 추첨으로 뽑았는데요. 통합진보당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우리 OX 퀴즈 때 예. 반값 등록금을 2학기에 당장 실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X를 반값 줬습니다. 등록금 쪽으로 이야기를 예, 하시는 거네요. 예, 예. X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엄격하게 당장 2학기 때 7월에 시작되는 국회가 엄격하게 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조금 자신 없다. 요만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선거 토론이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긴장하시라고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물론 시립대라는 특성은 있지만 박원순 시장은 바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빨리 당겨서 재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즉각 실현할 수 있고 실현해야 한다라는 입장임을 거꾸로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예. 앞서서는 반값 등록금을 2학기 당장에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 쪽에 드셨었죠. 그러나 입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의외로 2학기 아니 그거 잘못됐어요. 제가 내년부터 가능한데 예. 그게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 그럼 잘못 드신 거였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여쭤봤습니다. 초벌해서 좀 얼떨떨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은 2학기가 좀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시고 2학기부터 당장 가능하다가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입니다. 맞습니까? 예. 민주통합당의 말씀 아니 뭐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는 그렇게 정리될 것 같고요. 예. 제 모두 발언이 끝난 건가요? 더 해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제 가지고. 네, 아무래도 오늘 그러면 우리 관련된 이야기니까 듣고 또 계속 이야기하시죠. 이 등록금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이 2배나 올라간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정치인들이 욕먹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뭐 반값 등록금이다 뭐다 하면서 정치 논리로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뭐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얘기했죠. 그런데 해결 못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뭐 내년부터는 일제히 선거가 시작하자마자 그 현수막 같은데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응? 근데 반드시 등록금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뭐 선거 때문에 닥치고 뭐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대학생들 향해 손짓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무조건 해결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부자 대학하고 가난한 대학이 있습니다. 부자 대학이 있고 가난한 대학이 있고 부실 대학이 또 간판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금 장사를 연명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대학들까지 국민의 혈세를 쏟아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반값 등록도 해결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부분을 따져갖고 가야 되지만은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으로 퍼주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어떻게에 관해서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2학기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좀 듣고 진보신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이미 한명숙 대표께서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 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첫 번째 회기가 열리기 때문에 2학기 가능한 거죠. 마음만 먹으면. 자,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약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면 저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을 하되 이걸 무작정 일률적으로 50%를 똑같이 주자가 아닙니다. 국공, 사립, 대학별, 전공별 특성까지도 고려해서 배분 기준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신설을 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절차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간판장사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학 구조 조정 그러니까 비리 사학이나 부실 대학에 대해서 대학 자율 구조 계약 기관을 지정한 다음에 평가하고 공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퇴출 경로를 박는 방안도 이미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대신 반급을 받아가는 대신 사립대학이나 대학들이 책임을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평가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고 저소득계층이나 취약 청소년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지식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늘 하는 식으로 포퓰리즘이다. 선거가 앞서니까 또 그런 정책 내놓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진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정당은 최근에 가장 이걸 공약을 했고 가장 최근에 공약을 해놓고도 실천하지 못한 새누리당으로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그럴 만한 힘도 없었고 권한도 없었고 의회의 다수석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선거가 또 왔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거 때 대개 공약을 내놓고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이른바 매니페스토 통해서 확인 절차를 가는 거죠. 저 2학기부터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당되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먼저. 아니, 일단 양쪽 입장을 교대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선진당 입장 들어보죠.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꼭 반값 등록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값 등록금 내지는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것을 보면은 추진에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값 등록금을 소득의 몇 % 수준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줄 거냐, 몇 년에 걸쳐서 할 거냐, 또 인하 수준을 딱 50%로 할 거냐, 한 30%만 정도만 인하를 할 거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정당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근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는. 그래서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요.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도 지금 자세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부를 통한 재원 마련, 예를 들면 사립학교 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이용한다든지 대학의 자구적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할 수 있다는 말에는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내국세 중에 일정액을 하려면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한 2조 5천억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당장 이야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학의 구조 조정을 정당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 1년에 7 내지 10% 정도씩 인하해서 5년, 2016년이 되면 30% 정도까지 인하할 수 있겠다. 재정은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통해서 또 대학 구조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역시 2학기 가능하다는 입장이시니까 반론적으로 해서 듣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 우리나라 대학이 특히 사립대학이 얼마나 등록금이 높은가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립대학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반값이냐 30%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먼 미래 지향점은 당연히 무상교육의 일환으로서 지향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정상 법 제정이라든지 일정상 당장 2학기부터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혜적인 우리 고등교육 재정교부법에 관한 제정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급해서 일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뒤에 소급해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재 대학 등록금 부담 총액이 약 한 12조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국공립을 막론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는 약 5조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조 7천억 원이 뭐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 후에 소급해서 반환받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당연히 그런 등록금을 그렇게 했을 때는 사립대에 대한 규제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인 전입금을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적립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허술하게 되어 있고 여러 사학 비리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한성무 위원장께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그다음에 아까 그 문 대변인께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재정 조달과 관련해서 좀 아까 그 비판적인 시각을 좀 내놓으신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한 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한국당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두 아이를 사립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애 둘이를 대학을 보내는데 엄청난 부담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저도 마음으로는 바로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큰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첫째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방대학은 거의 공동화 수준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없어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학생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300명 되는 200명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문제는 지금 현재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여기서 반값으로 간다면 이것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2학기부터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하자. 이것은 인기주의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1년, 2년 점차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그리고 정확히 상황 분석을 해서 학교 실태를 파악해서,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학재단의 어떤 바른 교육 이념도 촉구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과 모두가 촉구해가면서 이루어내야 할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의 고통을 절감한다면 이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감면 100조할 돈은 있고 4대 강에다가 쏟아부을 돈은 30-40조가 있는데 고작 2조 5천억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 이건 대단히 지루한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예.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산 집행만 우선권으로 집행하면 상관이 없다. 추경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새누리당은 또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신가요? 아까 문 대변인.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것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사실상은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한 30% 정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개월이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학기부터 하는 것과 내년 1학기 때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사이에 없던 돈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국민의 세금을 갖고서는 이렇게 반값으로 뭉뚱그려서 가자는 얘기고. 그럼 내년에는요, 세금으로 안 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뭐냐면은 대학이 여러 수없이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꼼꼼하게 따져서 불편부당하지 않게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4월 11일 총선 끝나고 대학이 2학기부터 무조건 2개월, 3개월 사이에 그냥 대학들 A대학, B대학, C대학 그렇게 해갖고서는 무조건 다 반값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부가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 충분한 자료와 그다음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문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의지가 아닙니다. 이미 10년, 사실은 5년 전부터 의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 평가는 충분히 성숙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해낼게요, 그러면. 아니 뭐 잘하신다 그러는 게 아니라 통합당의 통합진보당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오늘 큰 주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사실은
모두 발언에 존입 발언이었는데 이게 주제가 아니, 돼버렸어요. 그 주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각의 차이는 드러났다고 보고요. 아니, 저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게 등록금을 전부 추진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납득할 수 없는 게 지금 여러분께서 최 갑자기 본부장님이 저희가 잘해냈다는 것으로 말씀을 잠시만요. 결론을 죄송합니다.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조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그 지금 갑자기 여섯 분이 모두 갑자기 100분 토론의 사회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어떤 공약이 됐건 앞서 나왔던 주제에서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다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 좀 그 정책은 제가 좀 하나 드렸으면 싶은데요. 이게 아마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이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 이거 지금 아마 시작부터 좀 삐거덕대거리고 있는 것은 아마 6당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자체 그 단체장들은 재정 문제 때문에 좀 큰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방 재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부담이 된다면은 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민생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결국 재정 조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에 연이어서 이 문제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느 당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진보진당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을 짜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영유아 보육 공립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무료로 돼 있고 또 그 2013년부터입니까? 또 2세에서 4세까지 이렇게 다 무료로 하는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지금 50%는 지자체로 가고 50%는 국가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체계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중앙정부에서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부금을 각 지방자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짤 때 역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무엇이 필요한 것을 취합해서 국회에서 역으로 얼마만큼 어디에 필요하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원 조달의 문제 이런 것도 다 뭐 필요하겠지만 우선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지방재정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라고 내팽개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향후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재정을 감안을 하고 국가 보조 교부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도 결국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먼저 좀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창조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아까 반값 등록금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는 그 여당과 제1야당 우리 계시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 문제는 지금 우리의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진 부분이고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수에 살고 있지만 여수에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사립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맡길 때 상당히 부담감이 들어갑니다. 국가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특별 활동비라든지 들어가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상으로 이 애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우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쉽게 처리한다면 이 문제는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야 될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육은 그 반값 등록금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줘야 됩니다. 네. 사실 지자체 예산은 무상 보육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보육 예산은 비용의 예산이 아닙니다. 복지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총선 끝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지방자치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제로 많은 국가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뭐 거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지금 무상보육이나 이런 문제인데 이게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의 공약이었습니다. 12년 전에. 근데 지금 그와 거의 유사한 것을 새누리당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요. 조선일보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진보정당의 정책을 새누리당이 다 따라한다. 이런 사례에 나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을 포퓰리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옳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몇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놓고 증액을 10조 5천억 정도 하겠다는 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0조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60조가 넘는 63조 정도의 예산 증액이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놓고도 재정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면서 10조 5천억을 어떻게 만들지도 분명한 근거가 없는데 그것으로 마치 복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747이 헛공약으로 끝났던 것처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이 복지공약이라는 것도 제2의 747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걸 놓고 어떻게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어떻게 세원을 확보할 것인가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있더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을 시원스럽게 얘기해야지 자잘그러하게 놓고 뭐 여기서 빼서 엿듣는다 여기서 빼서 엿듣는다 이런 얘기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범상에서 발언이 있으신가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얘기하시니까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해야겠다는 부분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갖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어떻게 홍보기획본부장으로서 네. 뭐 정책의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 예산 갖고 이렇게 꼬치꼬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이를테면요. 반값 등록금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짜야 되고 실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서 뭐 이를테면 아동 보육비용 전액 지원 이건 당장이라도 가능한 이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모순으로 보이고요. 지금 새누리당 복지 예산은 총 75조, 우리는 한 164조 정도 됩니다. 근데 늘 저희들이 강조해야 될 게 OECD 다른 나라는 평균 복지 비용이 GDP 한 20% 내외잖아요. 우리는 고작 8%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군대 가라면 군대 가고 일하라면 일하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세금 내라면 세금 냈습니다. 자, 이제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8%와 20%가 하는 이 극단적인 차이 이걸 하루아침 해소하지 못하면 그 사이에 결국은 노인 빈곤 때문에 노인들이 병들어 가시고 삶의 고통 때문에 청소년과 가정주부들이 자살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대단히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돈은 어디서 날 거냐 간단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MB정부가 지난 4년간 감세한 게 KDI 연구 결과 98조입니다. 그다음에 4대 강과 지천 정비관도 40조입니다. 벌써 140조잖아요. 나머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당장 가능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첫째고 그다음에 정당과 행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문제입니다. 예, 시민들은 충분히 이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하고 이 영유아 이 보육사업 문제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 얘기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비 문제. 이것은 민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생을 챙긴다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문제인 것을 명심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유아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는 충분히들 이제 각 당의 입장을 밝혀주신 거죠. 예. 그럼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앞서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된 이야기가 민생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 이제 좀 비판적 시각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없습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이미 지적했기 때문에. 예. 다들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민생의 문제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민생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생 문제는 현재 우리 그 실직자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재벌 위주의 사회, 그 재벌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의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서민 근로자가 88%에 달한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지금 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국가 정책은 정말 중소기업과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올바로 잡혀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바른 그 어떤 질 높은 서민들의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기업 정책보다는 앞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의 위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반론이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발언하실 의향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 조금 돌려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만 최근 쟁점이 역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다. 그리고 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당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주요 쟁점 사항의 하나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통합 질문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모든 정권에다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무현 정부에 사찰이 있었다고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서고 그것을 또 새누리당도 동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불법적인 뒷조사를 하는 것, 연예인까지 조사하는 것과 정책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사안, 정치적인 어떤 주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자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는 정보 보고입니다. 제가 국정상황실장을 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모든 국정원과 경찰 정보보고를 봤습니다. 그 보고 내용들은 모두 다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끔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정책적 입장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찬반의 의견을 갖고 있는가 얘기 나옵니다.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한 보고 있습니다. 그 갈등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정부 부처를 통해서 올라오는 보고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올라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 1대1 독대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바로 이런 불법적인 조사들, 자료들을 대통령한테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1대1 독대 보고를 받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배석시켜서 받으실 정도로 절대 정보를, 권력을 특정인을 탄압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저도 국정상황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보고서 다 봤고요. 제가 보던 기간의 보고서들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박정희 정권 때의 사찰이야 이런 말할 수 없으니까 그 기억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정권에 사찰이 있었다라고 물타를 치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누리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 함께 사과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정치적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탄핵받아 마땅할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에 동조하고 나서신 데 대해서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예, 조 본부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직접 당시에 계셨다고 얘기하시지만은 또 저희들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예. 사실 현 정부의 불법 사찰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전 정부의 불법 사찰 자료는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불법 사찰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찰의 전모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민주통합당에서 선거 전에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 주장하시더니 이제는 검찰 내에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그러시고 또 어제는 또 청문회 하자고 이제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당시 총리를 했던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셨는데
사실상 총리 재직 시설에 그 총리실 불법 사찰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불법 사찰이 있다고 전제를 하시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있을 테니까 공개하라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 그거는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불법 사찰에서 전제하신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저는 모르죠. 그럼 제가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죠? 제가 접촉하고 있는 게 없는데 모르죠. 이 전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어떤 태도로 근거로 이번 얘기하는 거라고 청소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간인 사찰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정말 이명박 정부가 똑같이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죠. 그런 얘기가 말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얘기가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 정부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가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불법 사찰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의 불법 사찰 자료가 지금 숨겨져 있으니까 그걸 공개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왜 공개하자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2,600건 속에는 다 감찰 정보입니다. 지금 근거를 저희가 원문을 본 적이 없지만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게 김용환 의원을 사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보도에 보면 2003년 2월 28일자 문건입니다. 참여정부가 2003년 2월 25일 날 출범했습니다. 그때 3일 뒤에 국무총리실도 아니고 경찰청에 있던 어떤 개인이 쓴 보고서가 마치 참여정부의 불법 사찰의 근거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무엇이 있다고 단정하고 얘기하는 것. 정말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낱낱이 밝혀져야 되니까 특검을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공개해갖고 특검을 하자는 건데. 말씀 드릴게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제 말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 원장님 하겠습니다. 특검이 안 되는 이유는요. 한나라당이 아니 새누리당이 제대로 말씀하셨더군요.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검찰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권, 최종적인 책임은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고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검찰을 못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수족과 같은 검찰을? 그럼 어떻게 정치하고 지금까지 검찰을 어떻게 다루신 겁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로요. 특검을 하지 말자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늘 미루기 때문입니다. 늘 미루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자꾸 미루기 때문에. 자, 아까 국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열어야죠. 당장 국회 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 절차 공포하고 가면 2달, 석 달 걸려버립니다. 그 사이 묻히기만을 기다리겠죠. 선거만을 피해보자 이런 전략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육주책이지만 특별수사본부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 정치적 공방은 해야죠. 따져야죠. 그게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내에서는 청문회를 하는 거고 정치권 밖에서는 특수본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것.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감찰과 사찰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고작 불법적인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불법적인 연예기획사 운영한 거 잘못 사과해야 됩니다. 뭘 남탓합니까 지금. 같이 흙탕물 끼얹고 너네 나네 해봐야 지금 새누리당을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흙탕물을 끼얹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너도 했잖아, 너도 잘못했잖아, 증거도 제시하냐 밝혀봐.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고 지금 좀 말씀하시는 데 보는데 청문회 얘기하시는데 청문회가 아니 박 위원장 같은 경우가 전 정권이 그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데 그 자료 한번 보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청문회에서 공개해서. 아니 숨겨져 있고 지금 우리도 자료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집권 여당인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달라고 그러세요. 당정 협의하잖아요. 아니 집권 여당이 숨겨져 있고 사라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숨겼냔 말이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숨겼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검해갖고 근데 검찰은 선거 전에 검찰은 못 믿겠다고 그러신 분들은 민주통합당이신데 좀 접으시죠. 잠깐만요. 특검을 하고 말고 이전에 이런 겁니다.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참여정부에서 사찰이 있었다 손 진짜 한번 쳐보시자고요. 그러나 그걸 주장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단 한 건이라도 제가 청와대입니까? 제가 청와대입니까? 불법 사찰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와대 것이고. 국정을 책임지셨던 분이시고 또 뭐 어떻게 죄송하지만 변호사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아니 두 분은 너무나 그 많은 정치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예? 잘 오랫동안 정치계에 몸담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대고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합세하고 하시면은 제가 뭘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만큼 잘못했다는 의미예요. 아니 이거 무슨 준비해서 잘못을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그런 왜 말씀하세요. 그러십니까? 제가 저를 보고 잘못했다 어쩌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집권 여당의 공동 책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는 근데 겁니다. 그것을 자, 지금 그래서 관련 제 당사- 말씀은 예? 지금 제 말씀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자, 전 정권이 불법 사찰을 했다. 현 정권이 불법 사찰을 했다. 그러니까요. 다 뭐 수수께끼 같은 뭐 이렇게 뭐 무슨 찾기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딱 근데 민주통합당에서는 뭐 저기 검찰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특검을 하시니까 갑자기 또 검찰 내에다 특별수사본부 하겠다고 그러시고 총선 내에 하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총선에 대한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서 계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저 최고원님한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예. 서로 질문 주고받아도 됩니까? 아니, 뭐,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기 그 민간 사찰을 2,619건을 하셨다고 그랬었죠.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에서. 맨 처음에 KBS 새노조가 그렇게 발표를 해서 따라서 인용을 한 적이 아니, 따라서 있습니다. 아니죠. 박영선 의원이 그 파일 다 갖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런데도 2,600건의 어떤 민간 사찰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착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착오가 사찰과 아니죠. 그게 감찰을 우리가 착오라고 맨 얘기할 처음에 수밖에 구분을 못했다 없겠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너무나도 잘 꼼꼼하게 다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 날짜조차도 제대로 못 본 게 확인됐잖아요. 에이, 그게요. 예. 어떻게 파문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숫자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오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2,600명의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했다. 그건 엄청난 거짓입니다. 그게 잘못 이렇게 뭐 착각했다 이랬다 하지만은 그것이 일파만파로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0명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21명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흙탕물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흙탕물이에요. 한 그러니까. 말씀만 반론 드리죠. 예. 먼저 반론 듣겠습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던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개된 USB에 들어있는 사찰 자료, 민간인 사찰 자료가 좋습니다. 2,600건 떨어내고 40~50건에 있잖아요. 60건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자, 지금 공직윤리지원관실에는 총 7개 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60명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 USB만 공개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59명, 55명 이 사람들 USB를 다 공개하고 그걸 보여주세요. 그럼 2,600건 전 더 될 거라고 봅니다. 26,000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 26만 명을 사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에 걱정하는 보여달라는 얘기는 좀 난센스죠. 아니요, 저희는 왜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을 놔야죠. 이 일부를 버리셔야죠. 예. 권력을 다른 데로 돌려야죠. 시민 통제가 가능한 정당으로. 예, 지금 치열한 공방이 여야 간에 오가고 있는데 좀 한 발짝 비켜서신 듯한 느낌으로 지금 계셔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께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진보신당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 대변인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예. 그 불법 사찰인데 그 대상이 민간인이라면 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인권 혹은 뭐 개인 정보 보호 또 개인 신상 정보 보호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나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총선 전에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분히 총선용 폭로전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MB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의 책임, 뭐 법무부 장관의 책임, 뭐 특검 제안, 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끊고 가고 싶겠지만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통합당 역시 MB 정권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직자 사찰 혹은 뭐 감찰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언론에 사찰과 감찰을 네.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네, 거죠. 예. 감찰은 있었습니다. 네.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맞습니다. 공직자 감찰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걸 봤습니다. 표현이 아니라요. 네. 법적인 근거를 가진 행위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민주통합당 쪽의 주장이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에 공개된 정도
이외의 것은 알 수 없으니까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공직자 감찰이 불법적인 사찰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일단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다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80% 정도의 분량은 노무현 정부 때 있지 않았나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신문을 조금만 꼼꼼히 본 분들은 지금 문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진보신당의 말씀을 듣고 창조한국당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지금 자유선진당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밝혀져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특검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방금 지적했다시피 굉장히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것밖에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 다른 전 정부에서 있었는지는 추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부분만이라도 사죄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3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망신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게 대부분의 언론 지면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이게 불행한 겁니다. 정책이나 민생이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물론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인권에 관한 것이고 국가 권력의 남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루어져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을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물타기를 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변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물타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봅시다. 이게 왜 정치 공방이냐면은 이게 현 정권, 전 정권 다 이런 불법 사찰이 벌어진 일이고 80%가 그렇게 나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낱낱이 공개하자 그러는데 총선이 11일까지인가 그때까지 하려면 특별수사본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확실히 밝힐 거 밝히고 가면서 그걸 꼼꼼하게 따져갖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그것이 감찰이 됐든 사찰이 됐든 그렇게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지역 일꾼을 뽑는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여기 나와서 이런 어떤 뭐 사찰이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요. 지역 일도 보지만 나라의 일꾼을 뽑는 거고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 지금 나라의 일꾼을 뽑는데 정치적인 공방을 하시면 안 되는 힘듭니다. 거죠. 이게 누가 먼저 그랬습니까? 이게 차라리 그 80% 얘기하면서 저기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2,600건을 갖다가 했다고 얘기하신 거 누굽니까? 민주통합당입니다. 민주통합당이 2,600명의 지금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인간 같습니다. 사찰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얘기 듣고 이제 기회를 우리 최 본부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간인 사찰 문제는 정말로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신문지상에서 저는 봤습니다만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도 기본적인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참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누가 2,600건을 폭로하고 누가 뭐 60건을 폭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600건을 했든 한 건을 했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호도해가지고 전 정권에서 당신이 뭐 했으니까 하라 이런 자세는 국민들을 앞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2,600건이든 50건이든 국민들에게 뭔가 불안감을 주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민간인 사찰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 빼고. 이 문제를 전 정권이 어쨌고 우리가 어땠고 이런 차원에서 이걸 바라볼 일은 아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저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전 정권이 만일이요 감찰이 아니라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직무감찰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당연히 혼나고 처벌받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전 두렵습니다. 그런 현실이. 한나라당이 늘 자유민주주의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요? 반공산이 자유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가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자유로운 영혼, 사상, 정신, 움직임, 행동, 생각, 교육 이 모든 자유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국가기관이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몰래 사진을 찍고 듣고 뭐 하는지 들여다보고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단 한 건이라도 잘못했더라도 20건이건 30건이건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들 문책하고 그 다음에 알고 보니 당신들도 잘못한 게 있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특검이냐 특별수사본부냐 당신들 엊그제까지 검찰 믿더니 말더니 이런 논쟁으로 이걸 빗겨가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는 정치적 공방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물러나기 직전에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동등비교 사안은 아닙니다만 닉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사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까 두렵습니다. 제발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공방은 사실 불법 사찰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 다행입니다. 예. 문책을 당할 건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을 얘기했었고 단지 민주통합당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와 잘잘못을 따져갖고 그럼 거기서 감찰이냐 사찰이냐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갖고선 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특검하신다고 그러다가 이제 특별수사본부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것을 어느 검찰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역시 그 뜨거운 쟁점인 만큼 열띤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뭐 100분 토론인데 벌써 10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여러분께 청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그 마무리 발언도 역시 그 추첨을 통해서 창조 한국당에 먼저 하시기로 돼 있죠. 요즘 그 선거 운동하시면서 이색 공약으로 아주 활동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 마무리 발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각 당의 목표치와 함께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뭐 공약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 원래 한 1분씩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서 한 40초 정도씩 정리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창조 한국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네. 늦은 밤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창조 한국당은 일자리 중심, 중소기업 중심,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외치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창조 한국당은 경제에서 독과점 체제를 비판하듯 정치에서 독과점 체제를 비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늘어만 갑니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조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길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 창조 한국당 기호 5번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희 창조 한국당이 19대 총선에서 5석 이상을 얻게 되면 광화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 노래 한 곡을 하고 3,000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과 3,000배는 모든 당직자분들이 나오셔서 한다는 얘기신가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한성무 위원장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한주 부의장께 드려야 되겠군요. 예. 내일 아침이면은 또 아침 일찍 출근 버스에 몸을 실어야 되는 우리 노동자 여러분, 또 일찍이 새벽부터 새벽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우리 재래시장의 중소상인 여러분, 밤 늦게까지 이렇게 토론 보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제 며칠 전에 벌써 또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분이 22번째 목숨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당이 꼼수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그럴 때 저희 진보신당은 벼랑 끝에 놓여있는 우리 국민들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발부둥 칠 것입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지지를 호소할 때
저희 진보신당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울고 있을 때 저와 우리 진보신당을 눈물을 닦는 손수건으로 써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당선과 지지를 주신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정치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노부모님은 노후 걱정, 엄마 아빠는 일자리 걱정, 집 걱정, 딸과 아들은 취업과 보육 걱정에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념은 민생입니다. 이념 싸움이 아닌 민생은 최우선으로 가족을 살리고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신이 의견이 옳다 그르다 논쟁하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장에 나오셔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은 국민이 화합하는 날이며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약은 없으신가요, 혹시 새누리당? 새누리당에 예. 가족 행복 5대 공약으로 있습니다. 예. 그 저기 자막에는 대국민 공약으로 염색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신가요? 제가 서툴러서 예. 예, 새누리당이 변화를 지지해 주신다면은 제가 빨간색 머리로 바꾸겠습니다. 예. 이번 4.11 총선이 끝나면 아주 볼거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민주통합당입니다. 예, 제가 즐겨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는 시민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4년마다 한번 국회의원 선거하고 5년마다 한번 대통령 뽑는데 그리고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물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선거고 물어야 된다면 이제 우리 명예로운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과감하게 경제 민주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요구할 때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정책과 대안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속해 있는 성동갑 현장에서 부지런히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면 진정으로 민생 진보 정책으로 되돌려드리고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선진당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3의 정당으로 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민의를 담아내는 지역 기반 정당으로 서겠습니다. 거대 여야의 정쟁 속에서 조율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제3의 정당, 또 충청 지역이 없어져도 되는 정당이라고 말하는 거대 여야의 오만한 발언 속에서 충청인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민의를 담아내는 정당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국민이 우리 자유선진당을 원내 교섭 단체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100분 토론에 다시 나와서 3번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통합진보당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망은 우리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연대가 승리하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덮어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더 나라를 망쳐놓을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저는 서민 정책을 위한 경쟁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것은 지역 후보는 우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단일 후보를 찍어주시고 비례대표는 우리 통합진보당을 꼭 찍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저희가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제가 얼마 전에 당 홍보 CF에서 라코르 분장했습니다. 아주 망가졌는데요. 망가져서라도 국민에게 웃음을 드리고 싶다. 정치를 잘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가발까지 쓴 라코 분장을 하고 여의도에서 은평까지 스쿠터를 타고 가서 은평의 연신내에서 당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벌려주신 6당을 대표하신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치의 묘미는 물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켠에서는 우리 정치에서도 좀 유머와 위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총선 토론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공약은 아닙니다만 바람이 좀 있다면 각 당에서 이 100분 토론 출연을 상당히 좀 꺼려 하셔서 추천을 드려도 잘 안 나오십니다. 근데 오늘 나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당에 돌아가시면 말씀 좀 잘해주셔서 100분 토론에 좀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